오늘의 주제는 K-뷰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주제만 봐도 가슴 설레는 주제입니다. 어우씨. 야, 흐뭇한데. 자, 이로써 제 목표인 4%를 8%로 만들기 위해서 K-뷰티입니다. K-뷰티. 자, K-뷰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 뭐 많이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가 어느 순간에 파바박 뛰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요 뛴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왜 뛰었냐?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 옆나라 중국 때문에 뛰었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게 언제입니까? 이때부터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나이 좀 있는 형들은 흑묘 백묘 60년대에서 70년대에 우리 샤오핑 형님이 흑묘 백묘 얘기했잖아요. 쥐만 돈만 잘 벌면 된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 해서 흑묘 백묘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 경제 정치는 문을 안 열었는데, 정치는 아직도 공산당 거의 일당 체제니까 문을 안 열었는데 사회주의에서 경제는 개방을 했잖아요. 60년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60년부터 얘기해서 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방을 시작하면서 경제 구조는 자유주의로 가고 자유경제주의로 가면서 시장경제로 가면서 정치만 사회주의로 가는 지금 그런 개방을 7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국 형들의 GDP를 살펴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올랐냐면은 중국 GDP가 문을 연 다음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동안은 문이 안 연다가 언제 튀어요? 명목 GDP거든요. 그때 서서히 오르다가 2006년, 2007년 리만을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명목 GDP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각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오르는 거하고 여기 오르는 거하고. 또 변곡점이 한 2007년에서 2006년, 8년 사이에 변곡점이 와요. 그러면서 빠바박 튀는데, 이 변곡점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변곡점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2000년대에는 엄청 좋았어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뭐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요때 중국이 이렇게 딱 여기만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요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와 나는 안 좋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GDP 상승률도 좋고 거의 우리나라의 경제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는데, 그게 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K-뷰티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는데, 자, 이때 영향이 돼서 어떻게 됐었냐? 이건 뭐 2010년도까지 자료긴 한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아니죠. 뭐 당연하지만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중국이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비중은 점점 내려갔어요. 이게 2010년까지긴 하지만 19년까지도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굉장히, 저 때부터 쫙 중국이 올라갈 때부터 굉장히 중국에 종속적으로 경제가 되죠. 잠깐 요걸 보여드리면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누굴까? 수출 3위, 한국이 수출하는 3위. 제 방송 자주 보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아시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자, 우리나라 수출 3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아시는 분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중국, 미국 다음이 어디냐? 3위. 그럼 몰라요. 킹트남입니다. 킹트남. 일본 아니에요. 대부분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은 수입 3위. 수출 3위는 그저 빚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팔아먹기만 하고 잘 사가진 않아요. 하도 적자가 심한 나라긴 한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원유 때문에 그렇고 베트남이 수출 3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00년대에서 뜨기 시작하더니 리만 이후로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라 경제 발전 속도가 파바박 뛰면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에서 철광석이고 뭐건 뭐 원자재건 다 가격이 우상향하죠.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중국이 그렇게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은 조금씩 돈이 생겨.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한 욕망이 생기니? 품질이 이젠 약간 좋은, 뭐라 그럴까, 중저가 고품질이라고 해야 되나? 사치품은 너무 비싸고 고가는 너무 비싸고 중저가인데 약간 물건 좋은 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막 쏟아집니다. 그게 2000년대 초예요. 완전 하이엔드까지는 아니고 너무 비싸잖아. 그거는 지금 중국 정도의 2000년대 GDP로 저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뭐를 사긴 힘들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지금은 뭐 가능할 수 있어도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그렇게 비싼 건 못 사는데 어설프게 비싸고 어설프게 좋은 거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가요. 그게 어디였겠어? 어설프게 좋고 어설프게 비싼 거. 그게 뭐 어디긴 어디야. 그게 한국이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뭐 뷰티 물건을 사라 그러면 못 사잖아. 그거 어떻게 사겠어. 그때 당시에. 게다가 기억나실 분은 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막 올라갑니다. 그때가 한류라는 게 막 나오거든. 기억이 나시죠? 뭐 K-팝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일본에 가고 뭐 옛날에 제 엔터테인먼트 방송 보세요. 중국에 가고 하면서 한류가 엄청 세져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사랑이 뭐길래. 이게 중국에서 외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1등 했다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대바리 형님 아주 젊으셨을 때 사랑이 뭐길래 이런 거 나오고 별은 내 가슴에 뭐 이런 게 중국에 수출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별그대, 2014년이죠. 별그대. 요런 드라마들이 막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요.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한류라는 게 펼쳐지는데, 이게 중국이 2016년까지의 지금 관광객, 해외 여행객 수인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늘다가 2006, 2007년 여기서 이렇게 가죠. GDP 상승이랑 똑같죠. 어느 순간에 2008 GDP보다 조금 느리지. 약간 몇 년 정도 터울을 뒤로 늦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국 관광객 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만도 넘었어. 여기 언제 있을 거예요. 1억 4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나가는 지금 중국 관광객 수가. 자, 이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들도 2010년, 2008년, 2009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저게 왜 안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나고 보면 당연히 저게 중국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행객 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우리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게 어느 순간에 튈 거라는, 이건 지금 사드를 맞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고, 요건 LG 생건이거든요. LG 생활건강 2007, 2008이 여기죠. 아, 지나고 보면은 쉬워 보이잖아.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건데 지나고 보면은 야, 그때가 병국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 아쉽지. 그게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첫 번째 오늘의 생각해보죠. 조금 있다가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요 보따리상 아저씨가 왔을 때 의류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하고. 뭐가 달랐을까?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10년대까지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요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명 쇼핑몰이죠. 쇼핑몰.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쇼핑몰의 시대가 열리는데, 재밌는 거는 의류 같은 거는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었어. 이게 어디예요? 동대문 보세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의류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옷을 안 만들어도 주문해서 갖다가 팔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의류 시장의 특징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데 가서 내가 의류를 주문해서 내 이름으로 팔 수 있었다고. 보세라 그러죠. 그걸 보세. 브랜드가 없는 옷. 옛날에는 그 세금을 유보한 거 쌓아두는 걸 보세라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노브랜드 옷을 보세라 그러잖아요. 동대문판 노브랜드 옷. 이거를 떼다가 특징 있는 옷을 팔 수 있는, 그게 의류시장의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기술이 없어도 옷을 사다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기술이 없어도. 이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야, 내가 자동차를 슈카 자동차 만들고 싶다고 아무 자동차를 가서 샀다가 팔 수 없잖아요. 현대자동차에다가 슈카차 한 10,000대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만들어주니? 안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는 동대문에 가서 슈카 티셔츠 10,000벌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저쪽에는 일반인들이 이쪽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옷에서 열립니다.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했던 이분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 스타일란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스타일란다? 2004년에 생긴 인터넷 쇼핑몰인데 스타일란다라는 브랜드예요. 우리 소희 누님께서 만드셨는데, 의류죠. 처음에 의류를 시작했어요. 의류 시작한 이유는 당연히 의류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원하는 걸 사다가 주문해서 사다가 팔 수가 있잖아.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컴퓨터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반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바이오를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죠. 그게 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갖다가 표현해서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의류였고, 그걸 자기의 감각으로 만든 게 스타일 난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96%시기 때문에 요런 감성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브랜드가 안 써있어도 스타일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저 스타일 난다의 브랜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좋아하는 그 핑키 블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딱 보면은 느낌이, 아 정말 어린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어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소녀 감성. 그래서 딱 소녀 감성의 느낌 딱 보자마자 스타일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2004년에 나온 브랜드인데 2004년에서 2007년, 2008년 그때까지의 보통 저런 쇼핑몰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요런 식이 아니라 약간 20대 중후반 컨셉이 많았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봐. 요렇게 완전히 어린 소녀 감성보다는 요거보다 나이대가 조금 있는 20대 중반 언저리에 24, 25 약간 정장은 아닌데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대세였는데, 우리 김소희 누나는 들어와서 그걸 연령을 낮춥니다. 그래서 요런 굉장히 뭐랄까 만화스럽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예쁜
뭐라 블링블링 뭐 요런 감성으로 대박이 나요. 몇 개 더 보여드릴까? 딱 그 들어가면은 이 가게에 들어가면 요런 감성, 뭔가 핑키하고. 자, 이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쇼핑몰 1등 찍습니다. 2010년에 이미 우리나라 그 여성 쇼핑몰이 1위였어요. 2000년대 4년에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랭킹 1위였는데, 마치 우리나라 랭킹 그 쇼핑몰에서도 여성 옷, 여성 브랜드로 1위였는데,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여기가 2007, 2008년이었거든요. 우리 김소희 누나가 보고 있다가 중국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아예 중국어로 만들어요. 중국어로 만들고 결제도 중국 돈으로 해주고 뭐 알리페이로도 결제를 해주고,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깨닫죠. 먼저 깨닫고 이거 중국 위주로 좀 바꿔요. 그게 대박이 나는데, 의류보다 더 대박이 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전에 의류 제품의 특징이 내가 뭘 몰라도 주문해서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주문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뭘 몰라도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우린 잘 몰랐지만 화장품입니다. 아니 형, 화장품을 누가 만들어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화장품은 내가 슈카 화장품에 대한 컨셉만 얘기하면 만들어줘요. 누가? 적어주시네. 코스맥스, 콜마 그런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컨셉을 얘기해주면은 만드는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세한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이 만들어줍니다. 그건 OEM이라고 안 하고 그걸 OD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ODM이 뭐냐? 우리가 OEM은 많이 알죠? OEM은 우리가 말 그대로 설계도를 주면 그거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ODM은 그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주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을 개발, 생산을 다 해줘. 개발도 해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그걸 갖다가 팔면 됩니다. 슈카라는 브랜드 달아서. 그냥 개발도 해줘. 개발도. 사실상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히읗자도 몰라도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가 있어요. 이게 화장품 시장이에요. 그거 ODM이라 그래요. ODM. OEM보다 한 발개 더. 난 말만 하면 돼. 게다가 요걸 만드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냐, 조그만 그냥 뭐 동대문급의 요런 회사들이 만들어주냐? 아닙니다. 거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한국 콜마 들어보셨어요? 써있죠 여기. ODM 토탈 서비스 넘버원 컴퍼니. 아까 여러분들 말 코스맥스. 거의 대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런 기업이 내가 가져가서 예를 들면 최소 규모를 주문을 하면은 나를 위한 화장품을 개발해주고 만들어줘요. 이게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에요. 슈카 화장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줄 사람만 있다면, 사줄 사람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게다가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품질도 거의 완벽하죠. 진짜 대기업이니까 거의. 품질도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컨셉만 잘 잡고 아이디어만 잘 만들면은 웬만한 대기업 화장품과 삐까삐까 뜰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나도 만들 수 있어요. 품질도 삐까 뜰 수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커졌냐?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ODM이 브랜드를 넘어서고 있다. 브랜드를 넘어서고 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은, 자,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중국 ODM 업체를 상대할 수 없는 기업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ODM 업체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의 컨셉과 맞아요. 요즘의 컨셉의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은 뭐냐면은 이게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업체가? 그러면은 중국 기업이 여기에다 주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중국 업체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중국 브랜드가 됩니다. 한마디로 로컬 업체가 성장을 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아까 전에 LG 생건이나 그런 외국 브랜드들이 로레알 이런 게 중국에 들어가면은 외국 브랜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들어가면은 중국 업체한테 어쨌건 받아서 파니까 그냥 로컬 업체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상당히 좋은. 자, 이건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 콜마 다니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콜마가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맥스도 매출액 증가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중국이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 란다로 돌아오면은, 스타일 란다는 우리 김소희 누나가 뭐를 만들었냐? 사실은 대박 난 게, 옷도 대박이었는데 이게 대박났습니다. 들어보셨어요? 3C 여기 브랜드? 못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 색조 화장품이라 그러나 이거? 틴트 뭐 색조 화장품 3C라 그래서 딱 색깔만 봐도 아 얘네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핑키하고 뭔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같은 3 컨셉이라고 읽어? 죄송합니다. 자, 3 컨셉 알지랍니다. 자, 3C가 아니고 발라본 적이 없다 얘들아. 발라본 적이. 이게 대박이 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스타일 란다의 실적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억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보긴 힘들긴 한데 문제는 이게 화장품인데다가 이게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어차피 그 항의를 할 수 없어. 모르잖아. 이렇게 다 모르잖아. 여기 뭐 내가 3C라 그러건 3D라 그러건 뭐 HOT를 호호라고 읽고 뭐 다 모르니까 뭐 색조 화장품을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건 뭐 색깔이 뭐 까맣다고 하건 어차피 너희 모르잖아. 괜찮아. 뭔 말을 해도 오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댓글이 무서울 뿐 니들이 무섭진 않아. 어차피 모르잖아. 계십니까? 아, 여성분 계시면 댓글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대충 아는 척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대충 오늘은 스타일란다가 영업 실적이 쭉 올라갑니다. 이게 중국에서 하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아시긴 아시죠? 작년에 얼마에 팔렸다고? 로레알에 저 회사가 6천억에 팔렸어요. 6천억. 2018년입니다. 2018년. 이게 6천억에 팔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야. 와 진짜 비싸게 팔았다. 어떻게 저렇게 비싸게 팔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6천억에 사실 팔아준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딜 내용을 쭉 보면은 원래 스타일란다는 저기 김소희 누나는 70% 지분을 팔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로레알이 100%를 팔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100%로 팔았고 게다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했죠. 오히려 로레알이 100% 팔아달라고 설득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딜 막후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워낙에 그 스타일란다 임원들이 딱딱한 자세를 보여서 매각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는 뭐 그 정도로는 별로 팔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8천억 이상을 달라 그랬다 그래. 그리고 로레알하고 이렇게 매각 협상을 하기 전에 사실은 1년 전에 이걸 현대백화점에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현대가 요 스타일란다가 아무래도 현금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탈세 같은 게 있지 않냐 한 5천억에 팔아달라 그래요. 그랬다가 이거 한 칼에 거절합니다. 야 대단하죠. 저 김소희 누나 5천억을 주겠다는데 싸다고 안 팔아요. 이걸 싸다고 안 팔고 1년을 더 있어서 세금 문제를 대충 해결한 다음에 로레알이 인수 걸어오니까 8천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 100% 기준으로.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로레알이 어떻게 좀 깎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70% 말고 100%를 사줄 테니까 6천억을 달라. 그래서 겨우 깎고 해서 6천억이 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욕심을 버렸으면 탐나는 매물이었다. 저쪽은 7천억에서 8천억을 달라. 적정 수준에서 깎아준 게 6천억입니다. 깎아준 게.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 대표적인 현금 부자가 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금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당연히 한국에서는 당연히 사러 가셔야겠죠. 역시 자,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그냥 기본 그겁니다. 그거 당연히 가야 되는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가셔갖고요. 바로 몇 개 사셨어요. 뭐 쭉쭉 산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개 샀어요. 제가 다 갖고 오지 않았는데 뭐 몇 개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액 현찰이겠죠. 뭐 돈 같은 건 빌리겠니? 현금 6천억을 받았는데 전액 현찰을 주고 이렇게 몇 개 지르셨습니다. 역시 누님이시다. 이제는 뭐 현금으로 뭐 저 정도 있으신 분이니까 참고로 결혼도 하고 애도 있으십니다. 남편분도 잘생기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스타일란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뻥튀기 될 때 그 시나리오일 텐데 스토리일 텐데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타일란다보다 조금 더 컸던 우리나라 3대 M&A에 꼽히는 딜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이건 별로 안 유명하더라. 스타일란다는 아마 우리들이 뭔가 쇼핑몰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딜이 있었습니다. 5배짜리들이 있었어요. 화장품에서 이거보다 5배짜리들. 이상하게 안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카버코리아입니다. 뭐 들어보셨죠? 카버코리아. 이게 M&A에서는 이게 훨씬 유명해요. 자 아까 전에 스타일란다를 인수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로레알이죠. 로레알은 화장품에서 세계 랭킹 1등입니다. 로레알이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산 게 저게 처음인데 세계 랭킹 2등이 유니레버거든요. 유니레버가 세계 랭킹 2등인데 유니레버가 세계 랭킹 2위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 카버코리아를 3조에 산 거예요. 카버코리아가 그럼 뭐하는 회사냐? AHC 브랜드라고 하는데 지금 3조 500억에 샀죠. 국내 화장품 업계 M&A 사상 최고가고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국내 3대 대박 M&A를 꼽힙니다. 대박 M&A. 왜 대박 M&A를 꼽히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카보코리아가 파는 게 뭐 있어요, 형? 이런 거 있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토탈 뭐라고 써있더라? 박보영 누나의 리얼 아이스크림 포페이스 리얼 뭐 있대. 야씨 뭐 있겠지. 리얼 아이스크림 포페이스라는 게 이 뭐 대박이 났다 그래요. 아 이보영이니? 죄송합니다. 야 이보영 씨냐? 박보영 누나 아니구나. 누나 좀 연세 있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보영 씨인지 박보영 씨인 줄 알았어요. 이보영 씨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때 무슨 아이스크림 무슨 포페이스 이게 대박이 나서 우리 이경록 회장님 사장님이
대박이 나는데, 자 근데 이게 왜 대박의 M&A냐,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뒷얘기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골드만삭스에 팔립니다. 경록이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AHC 사장님께서, 카보코리아 사장님이 골드만삭스에다가 지분을 팔아요. 이상록 대표님이지 여기. 얼마를 파냐, 5,200억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의 절반 정도를 털고 자기는 30%만 들고 있습니다. 골드만과 PEF 쪽에, 골드만 컨소시엄이죠, 골드만 플러스 알파 컨소시엄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하고 나머지 지분을 모아서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30% 들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물론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2-3천억 벌었죠. 이미 이걸로 2-3천억 벌었는데, 문제는 이 골드만삭스가 이거를 딱 산 다음에, 사기 전에 물론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겠지. 자기들이 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산 다음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카보코리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컨설팅 결과가 2년 내 고점이었다, 무조건 가격을 뻥튀기 해서 빨리 팔고 나와라 라는 컨설팅을 받는데, 베인캐피탈이라는 데다가 무려 15억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맡기는데, 그 결과가 장기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가격을 올려서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결론을 얻었으니까 2년 내에 팔고 나오는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미친듯이 푸시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앤 해서웨이가 카보코리아 모델이 되거든요. 70억이 들었답니다. 70억. 보통 우리나라 모델이 7억 정도라면은 거의 10배급의 헐리우드 스타를 동원을 해서 올인을 박아요. 2년에 올인을 박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2015년에 인수가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순식간에 뭐 대박이 또 뭔가 났겠지. 뭐가 대박이 나면서 1,500억 매출하던 거를 4,500억으로 만들거든요. 1년 만에 빠바바바바바 1년 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3조에 판 겁니다. 아까 얼마에 샀다고? 5,200억. 물론 이게 70%니까 조금 더 쳐준다 그래도 뭐 한 7천억, 5,200억 7천억인데 1년 뒤에 3조에 팔았어. 유니레버가 뭐 왜 그랬냐, 당연히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일단 저게 중국에서 먹힌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자기들 뛰어들고 싶은데 계속 실패를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니레버가 M&A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니레버를 인수하겠다 그랬어. 버핏 형이 컨소시엄이라서 유니레버를 인수하겠다 그랬는데, 인수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나가리가 납니다. 인수가 나가리가 나면서 자기들 실적을 빠르게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그 뒤에는 자기들 실적을 빠르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당장 뭐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중국 시장에서 나간 좀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보코리아를 덥석 물었어요. 얼마에? 3조에. 이거 물었다가, 이거 지금 재작년 말? 작년 얘기죠. 지금까지도 엄청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 그걸 듣고 있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1조도 안 되던 걸 3조에 팔았죠. 이게 우리나라 대박난 M&A 3개를 꼽는데, 대박난 M&A 1위는 당연히 맥주. 옛날 재방송 가시면 나올 거예요. 오비 맥주권. 오비 맥주로 4조인가 5조 벌었잖아요. 오비 맥주 샀다 팠다 하면서 똑같은 상대한테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4조에서 5조 벌었죠. 두 번째가 옛날 재방송 가면 있습니다. 로엔 샀다가 또 1.5급 판 거. 그 다음이 이걸 주로 얘기합니다. 카보코리아 1년 만에 5천억에서 6천억짜리를 3조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성과 보수가 얼마 나왔냐, 이걸 팔은 매니저, 이 딜을 성공시킨 골드만삭스의 매니저의 성과 보수가 3천억이랍니다. 펀드 매니저 할만하죠. 3천억 나왔어. 성과 보수가 3천억. 대충. 야, 할만하다.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성과 보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한국에 낼 세금이 궁금해. 세금이. 와, 게다가 아까 이상록 회장 아저씨 처음에 자기 지분 절반 판 다음에 골드만삭스한테 경영을 맡겨서 걔네가 막 푸시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전국구로 노니까 골드만삭스야. 어떻게 유니레버라는 또 쩐주를 물어와서 3조에 팔아 넘겨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또 받았어요. 1조 또 받고 원래 한 3천억 몇천억 받았으니까, 와, 잘한 거죠. 잘. 한마디로 거의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전문 PF를 자기 지분 절반 판 다음에, 야 나머지 절반 비싸게 팔아봐 해서 걔네가 팍팍팍팍 올려서 비싸게 팔아준 거예요. 다시 1조. 수천억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박난 M&A 3대 M&A 중에 3번째 정도로 꼽히는데,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우리 이상록 회장님의 그 최근 발자취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1조 원 넘는 돈을 거머쥔 회장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제 뭐 답이야 너무 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을까? 뭐 다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 정도 하시면은 이제 그냥 다 하시는 거니까, 뭐 2년 새 4개 사셨어요. 야, 한 1,000억 정도 그냥 싸게, 원가니까 1,200억 정도 이렇게 싹 질러주셨어요. 이렇게 한 4개 정도 지르고, 부족한가 해서 하나 더 사고, 옛날에 있던 거 빼고 새로 산 거만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질러주시고, 이제 뭐 안 봐도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중품질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는 게 먹혔는데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이 꽤 됐단 말이야. 그때부터 1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정도 물건은 중국이 스스로 생산을 하거든요. 중간 품질의 중간 가격 물건 정도는 스스로 생산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뭐만 살아남아요? 제일 비싼 거 아니면 가성비가 낮은 게 살아남는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동대문이나 그런 데서는 힘들죠. 이 명품 쪽은 드디어 유럽 제품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제품들은 브랜드 네임이 있는 데들은 살아남는데 아니면 아예 저가로 가던가 이 중간 제품이 우리나라에 주로 저런 데서 생산하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봤던 제품이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ODM 기업들은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팔면 되니까 어차피 지들이 만들고 뭐하고 우리 거 사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는데 그래서 중국에 다들 진출을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우리들은 이제 중국이 직접 만들면은 중간 무역이 힘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K뷰티가 한계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한계에 노출돼 있을까? 당연하죠.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 당연히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중간 거는 자기들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지. 당연히 한국 화장품 기업이 당연히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아직도 매출의 60%가량을 중국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2017년 사드가 터진 다음에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여기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최고가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사드가 터진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로드숍이라 그러잖아요. K뷰티를 이끌던 이제 명동에 있는 그런 샵들이 화장품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드 이후로 이게 팍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은 이미 중국 본토 업체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매장이 줄어들고 화장품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 잠깐만. 야 나는 꿀을 빨기는커녕 여기 쳐다도 못 봤는데 이것들이 뭘 벌써 끝났대. 잠깐 기다려봐. 형은 아직 화장품주 한 자도 못 샀는데 100원도 이득을 못 봤는데 뭘 벌써 끝났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던가 아예 공격적인 투자로 뭔가 바꾸던가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K뷰티건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건 뭐건 간에 어느 쪽으로 활로를 찾고 있을까? 어느 쪽으로 활로를 찾고 있을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지난번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뭐랑 비슷해요? K-팝하고 비슷하죠. K-팝이 한창 좋다가 싸이 형이 원히트 원더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기억나요? 싸이 형의 유튜브 조회수 이거 내려갔잖아요. 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형들은 어떤 걸 했습니까? 우리 BTS 형들은 이걸 했죠. 이거를 만들고 현지 팬들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소통을 했죠. 이 형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의 곡들의 인기는 싸이 형 같이 엄청 원히트 원더는 없지만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K-팝에서 우리 BTS 형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전략이었는데 화장품도 똑같은 거에 봉착을 합니다. 봉착을 하고 중국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당연히 열리거든요. 25세 30세 젊은 30대에서 요 젊은 층들은 20대까지는 전자상거래 시대가 막 올려요. 그리고 여기 뭐 유진투자증권의 누나가 쓴 글인데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신제품에 관심이 많아진다. 이게 뭐냐면은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저 레포트의 주제는 이거였는데 K뷰티가 몰락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런 이유로 2세대 뷰티는 즐거움을 주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최근에 문제가 돼서 오늘 얘기를 안 드린 브랜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인블리 누나 브랜드입니다. 이게 부건FC거든요. 잠깐 여러분들의 상식 증진을 위해서, 신문 기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건F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커졌습니다. 2016년 이후에도 여기 뭐 블리블리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무려 2018년에 매출을 1,700억을 찍어요. 이거는 스타일 난다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으면. 2017년에서 2018년에 더블업을 했잖아. 스타일 난다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었고, 만약에 이게 1, 2년만 더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은 6천억에 팔릴 수도 있었어. 전 참고로 이 브랜드를 몰랐는데 스타일 난다가 6천억에 팔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신문을 좀 보니까 약간 실수를 하셨던 게 음식품을 팔으셨더라고. 화장품과 옷 말고 식품 쪽은 뭐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 먹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이 위생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아예 대기업 거를 떼어다 오던가. 화장품 같은 거는 콜마 거, 뭐 코스맥스 거 이런 거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니까 갖다가 그냥 팔아도 사실상 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옷이야 뭐 중저가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먹는 거는 좀 다르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 양보할 수 없는데 먹는 거를 파셨더라고. 식품을 팔았다가 그걸 대기업에 뛰던가 뭔가 신뢰성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미스 대응이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상황이 안 좋죠. 다시 좀 대박이 나서 스타일란다처럼 비싼 값에 엑시트를 하던가 다시 뭐 좀 좋아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전 이거 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부건 FNC도 거의 스타일란다급이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뷰티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인데 부건 FNC는 스타일란다하고 약간 다르던 게 있었는데 뭐가 달랐냐면 여기는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이 블리블리라는 요 누나가 자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스타일란다는 우리 김소희 누나가 브랜드였던 게 아니라 스타일란다의 컨셉 뭐 아까 3 컨셉 뭐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였는데 블리블리 인블리 누나를 앞세운 이거는 인블리 누나 자체가 브랜드였다고. 사람이 브랜드인 그게 약간 달라서 그걸로 오히려 더 떴었는데 지금 반대로 갔죠.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팬덤이 만들 수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아쉽게도. 자, 그럼 제가 말한 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 화장품도 뭐 팬덤 그런 거 안 되냐? 생각을 하니까 이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팬덤 마케팅이란 말이 2015년부터 등장을 하는데 2019년에 들어오면은 이미 거의 모든 기업이 팬덤 마케팅에 목을 메고 있어요. BTS에서 봤거든. 이미 봤어요. 그냥 스타가 나와서 이거 하고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야. 뭐가 필요하다? 나하고 얘기하는 듯한 교감이 필요해. 대표적인 게 인스타나 뭐 그런 거겠죠. 그냥 특정 다수를 향한 대중매체 광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이제 옛날 얘기야. 그냥 스타가 나와서 이거 쓴다고 뭐 이렇게 들고 있는 뭐 사랑이요 밀키스 이런 거 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팬덤 마케팅이라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거의 요즘엔 이런 겁니다. 이 연예인보다 위라는 말이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인플루언서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유통업체가 걔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광고를 인플루언서가 하는 정도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 BTS 형들처럼 가려면은 인플루언서를 자기의 광고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인플루언서 자체가 자기가 돼야지. 화장품이건 뭐 의류건 인플루언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그 형이 그 누나가 그 제품 자체가 돼야 된다. 그 형과 그 누나가 원래 사용하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있을까 김소희 누나라고 치면은 물건 자체를 소희 브랜드로 만들던가 아예 이 A라는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이키 하면은 조단 형은 나이키만 신듯이 조단 형은 나이키만 신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희 누나는 뭐 난다만 입는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 되지 않을까가 이미 가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다? 팬덤 마케팅의 성공 사례 역시 요즘처럼 이슈가 된 적이 없다. 굉장히 최근 뉴스입니다. 굉장히 최근.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뀌는 건데 나이키가 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걸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가서 이제는 그냥 하나의 스타가 뭐 잠깐 일회성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는 BTS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거의 전 제품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게 4-5년도 안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 빵빵빵빵 터진 거는 2-3년?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던 그게 우리나라 국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를 다 쳐다봐요? 중국을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분들을 모시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왕홍? 우리 치면은 뭐가 될까? 스타기스타인데 우리 치면은 뭐 대도서관 형 정도 되는 건가? 뭐 그 정도 되는 분을 왕홍이라 그래. 왕홍. 스타 BJ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사람들을 중국말로 왕홍이라 그래. 몇만 명씩 보죠. 한 번 키면 몇만 명씩 보는 건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는 1차원적인 것 같아. 1차원적인 거. 그 1차원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가장 단순한 1차원적인 거고 그걸 넘어서 거의 왕홍과 이 물화일체 경제되는 왕홍 브랜드가 나와야 팬덤이 생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전자상거래형 왕홍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상위 브랜드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될 수 있어요. 최상위 브랜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고급 상품들은 아예 따로 노는 거거든. 아니면 아예 저 중저가로 경쟁하는 아래에 있는 애들이거나 브랜드 자체가 자기의 어떤 프라이스를 상징하는 애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가격으로 상징하면은 가격이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간급에서는 아까 그런 팬덤이 깔고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화장품 쪽은 ODM이 우리나라는 브랜드를 넘어서고 있다. ODM 아까 뭔지 말씀드렸죠.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 업체고 왜?
왕웅이 뭐 그런 거를 만들건 우리나라 누가 스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팬덤을 만들건 결국에 물건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누군가 그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가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있는 거죠. 콜마나 뭐 이런 데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듣고 생각을 해봤어. 잠깐만 야 내가 여자 화장품 뭐 3 컨셉도 못 읽어서 3C네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딴 거 만들어봐야 택도 없을 것 같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야 니들이 잠깐만 야 니들 나 96% 잠깐 니들이 얼마나 쓰더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 니들은 1조밖에 안 쓰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커진다 그래서 정말 커지나 하고 저 이건가 보니까 야 이거 500억 늘었잖아. 4%네. 400억 늘었잖아 1년에. 3%네. 뭐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씨 이거 3% 4% 증가해 이거 1년에 30% 40% 증가하는 시장이어도 뛰어들까 말까 한데 야 좀 발로 얘들아 좀 이거 뭐야 이거 400억 늘었잖아 이거 3% 아니 좀 발러봐 나 좀 바르고 좀 해요 좀 신경을 좀 써봐 그래도 생각을 해 잠깐 우리나라는 지금 이럴 수 있어도 먼 미래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니까 일본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GDP가 올라가면은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좋아 일본을 그럼 보는 거지. 일본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일본 화장품 시장의 추이 및 전망. 얘들아 좀 발로 봐. 이게 뭐 내 기대는 이건데. 이제 좀 안 바르냐? 좀 발라봐. 이게 뭐야 이거 7년에 걸쳐서 이거 뭐 얼마 오른 거야? 이거 10%도 안 올랐잖아 7년에. 아니야 그래도 모르지. 그래도 팬덤이 생기면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찾아봤죠. 앞서가는 형들이 있을 거야. 벤치마크를 해보자. 신문기사로 보니까 있더라고. 역시 뷰티 크리에이터. 좋아 우리 아름다운 형님들 뷰티 크리에이터의 활약. 자 2019년 최신 뉴스죠. 딱 보니까 그래 뭐 규모는 확대되고 50대 화장품에 뭐 그래 뭐 좋아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 진짜 개인적인 생각. 남자인 나로서는 그냥 화장품을 뭔가 좀 기능성으로 주름을 좀 안 보인다든지 좀 젊게 보인다든지 뭔가 이 색깔을 좀 바꿔준다든지 뭐 점을 없애준다든지 뭐 그냥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좀 너무 정말 죄송한 소리인데 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가셨는데 나는 그냥 남자로서 조금 이게 조금 신경 쓴 정도의 남자거나 뭐 주름 좀 줄이거나 뭐 이런 되게 단순한 기능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이 형님들은 좀 많이 가셨잖아. 그래서 뭐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지? 남녀 구분 없는 젠더리스 뷰티라 그러더라고요. 젠더리스 뷰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를 여자처럼 예쁘게 꾸며준다는 건데 개인적인 저 같은 이제 멍청한 남성들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게 중요한 게 그 정도까지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주름 조금 없애주고 조금 어두우면 아주 약간 밝게 해주고 뭐 그냥 그 정도면 되는데 조금 많이 가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잖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회사를 갈 수는 없잖아. 회사를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꾸미면은 이거 회사를 어떻게 가? 적당히 안 한 것처럼 안 한 것 같은데도 주름이 조금 없거나 주름이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색깔이 밝거나 안 한 것 같은데 눈이 좀 커 보이거나 뭐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우리 남자 뷰티 물론 이제 이래야 커버하는 이게 넓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 쓰세요 이런 컨셉이신 것 같긴 한데 조금 회사는 갈 수 있게 다들 예쁘시고 너무 훌륭한 당연히 화장 기술은 엄청 나신 분들인데 조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요런 거에 있는 것도 한두 개 해주시면 형님들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하고 회사를 갈 수 있는 컨셉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지. 우리 기수 형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사를 갈 수 있는 컨셉 그쵸? 그거 하나 해주시면은 볼 수 있게. 이거 외국 분들이요. 두 분은 한국 분들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주름 컨셉이나 뭐 조금 약간 하얀 거 눈 커지는 거 뭐 이런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자 슈크림 괜찮다. 슈크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슈크림